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고용 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수치들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가 2009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를 했고, 무엇보다 취약계층인 임시일용직 또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보니까는 숙박, 음식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요.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진다는 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네요. 국민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욱 절박해지는 건 국가의 지원과 보호 대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여야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날입니다. 당장 급한 불이라도 꺼야 하는 많은 분들이 한숨 돌릴지 아니면 더 깊은 한숨을 쉬게 될지 국회에 쏠리는 국민들의 시선이 어느 때보다 따갑고 무겁습니다. 자, 4월 29일 수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뉴스 브런치 순서를 좀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도 주요 뉴스와 논평 뉴스픽에서 들려드릴 거고요.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는 국제뉴스, 그리고 손희정의 문화비평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화비평에서는 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커지고 있는 이 빅브라더 감시 사회에 대한 우려를 영화, 광고 등의 매체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끝난 뒤에는 혹시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 팟캐스트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자, KBS 콩,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보시면은 저희랑 계속 방송 보시고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어요. 최희철님, 조혜숙님, 최성훈님, 그리고 쭉 이지형님, 방산월님, 네, 신경철님, 신정수님, 이렇게 다 들어와서 박진호님 제가 호명해 드렸죠. 예, 유튜브로도 또 들어오셨습니다. 오직님, 김영란님, 이종숙님, 그리고 PL2020님, 남김명구님,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네요. 산속전원생활님, 예, 다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나타나셨어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는 설명이 필요한 분위기인데. 전문가의 손은 마법을 부린다. 제가 오늘 이제 생방송이 있어서 새벽에 일찍 왔는데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거의 변장 수준으로 변화를 시켜주셨습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벌써 시사 뉴스를 벌써 그렇습니다. 전하고 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도 좀 챙겨서 볼 텐데. 네. 자, 그럼 오늘 저희 뉴스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 미래통합당 얘기부터 좀 해보고 싶어요. 어제 전국위원회 열고 김종인 비대위 가결을 했는데 임기를 지금 4개월에 그치게 돼서 김 위원장이 지금 사실상 거부를 했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미래통합당이 아직 비대위원장이 추대되거나 결정된 것이 아닌데 왜 임기 얘기가 벌써 나올까?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사퇴한 이후에 지금 네. 누군가를 지도부로 다시 꾸려야 되는데 한쪽의 주장은 이런 거죠. 몇 개월간만 비대위 체제로 가다가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다시 뽑자. 이런 주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쪽은 아니 그렇게 한 비대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죠. 비대위를 꾸려서 한 대선 1년 전까지 당을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제 미래통합당이 비상대책위 임명안, 즉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안을 가결을 시켰는데 네. 주목해야 될 것은 임기죠. 4개월로 가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한 1년 정도는 당을 변화시키려는 계획을 밝혀왔던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계획과는 좀 달라진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 지금 통합당에서 이런 의결은 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김종인 위원장은 이것을 받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지금 밝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신재철 당대표 지금 권한 대행이죠. 대표가 사퇴하면 원내대표가 대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재철 권한 대행 그리고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김종인 아직은 위원장이 아니니까 내정자의 집까지 찾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확답을 못 얻었고 와인만 마시고 나왔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미래통합당의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이 지도부를 둘러싼 계파 갈등이라던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잠재워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임기 문제가 처음부터 계속 이제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상황을 미래통합당은 또 어떤 방법을 찾아가야 될까요? 지금 뭐 4개월밖에 안 되는 8월 말까지 어떤 짧은 시간에 관리형 비대위만 하겠다고 한다면 김종인 지금 내정자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당의 혁신이라든가 다음 대선을 할 수 있는 플랜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대위 자체가 어떤 전폭적인 권한이 주어져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4개월밖에 안 주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내 권력 투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초선 재선 의원들은 많이 찬성을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그 권력 투쟁에 나서는 중진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지역구가 84석밖에 안 되는 미래통합당이 아주 심각한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중질환에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환자가 수술을 받으려면은 의사가 메스를 강하게 돼야 되는데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임명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가더라도 결국 희생양이 될 것이다. 걱정스럽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정신까지 다 보면은 한 10년 동안 7차례 비대위가 있었습니다. 뭐 총선이나 대선이나 지방선거 참패할 때마다 무슨 있었군요. 약방 감초처럼 비대위를 출범시켰는데요. 김희옥, 임명진, 김병준 비대위 다 거의 실패로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이 통합당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기 싫고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해서 그냥 뭔가 약간 순간을 넘어나가는 희생양처럼 하다 보면 비대위는 결국 또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임기가 이런 식으로 단축되면은 비대위가 와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불직구를 한번 날려보자면 미래통합당의 한 의원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 당이 좀비 정당이 되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 죽었는데 본인이 살아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존재를 좀비라고 한다. 그래서 당이 지금 국민들한테 외면받고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정작 안에 내부 구성원들은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좀 착각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담은 거거든요. 네. 그럼 이런 상태면 저는 내부에 있던 기존에 있던 세력이 뭔가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형 비대위를 꾸린다는 거는 저도 박사님 말씀처럼 크게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고 보고요. 또 하나 지금 미래통합당이 주목해야 될 것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패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4연패를 하는 동안 계속 있었던 중진 의원들이 또 판을 꾸리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맞느냐. 예. 그리고 기득권이 흔든다는 것은 기존에 가졌던 권한을 일부분 내려놔야 되는 거고 신인을 영입하기 위해서 신인들에게 또 그 권한을 나눠줘야 되는 작업이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왜 당내에서 이런 좀비 정당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었는지 좀 새겨들어야 한다고 보고요. 뭐 김종인 위원장이 하던 어떤 위원장이 하던 저는 관리형 비대위는 한계가 있다. 정말 미래통합당이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꾼다는 각오로 혁신형 비대위를 꾸리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전망합니다. 송 박사님께서. 그 지금 말한 좀비 얘기했는데 그 좀비 정당이라는 말을 한 의원이 김세현 의원이죠. 그 김세현 의원이 어떤 말을 했었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다. 당 해체라는 강도 높은 차원까지 고려해야 된다. 정말 당을 해체하겠다는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미래통합당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제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이런 쓴소리를 하면 왜 저렇게 미래통합당을 미워하냐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야당이 건전하게 힘을 가져야만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중진들이 우리가 식민통치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뭐 금치산자냐 이렇게 반발을 하는데 그러면 식민통치를 받지 않으려면 자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독립운동을 해야 될 텐데 독립운동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독립투사는 누군지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금치산자 얘기하는데 법률적으로 금치산자는 사물 변별 능력이 없거나 행위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 금치산자란 말을 거부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권 주자들도 쭉 줄 서 있는 상황인데 미래통합당은 그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여권에 굉장히 명망이 있는 한 정치인을 뵐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미래통합당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박사님하고 비슷한 의견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대선 주자가 많고 어느 한쪽에 없는 게 한국 정치 발전세에 결코 좋지 그렇죠. 않다. 도움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보수 성향도 있고요. 진보 성향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 정당을 지지할 수 있고 저 정당을 지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 누가 잘하나를 하려면 보수도 그만큼 건강하게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리형 비대위를 계속 반대하는 이유가 정말 보수 정당이 이번 참패를 어떤 쓴 계기로 삼아서 더 건강한 정당, 젊은 층에게 더 호감이 가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합니다. 네. 자,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나오게 될지 저희도 이제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이제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사업 일환으로 지금 비대면 의료산업 육성을 거론을 했어요. 관련 내용을 저희가 좀 짚어보면서 이게 한동안 참 논의가 많이 됐던 논란이 되기도 했던 부분이라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혜연 평론가께서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강조하면서 네.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뉴딜을 설명을 할 때는 주로 대규모의 뭐 SOC 사업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이 거론됐는데 지금 시기에는 그런 것이 좀 맞진 않는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대통령이 강조한 지점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린 부분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술, 인력 이런 걸 활용해서 디지털 기반의 프로젝트를 하자라는 제안을 대통령도 한 거고요. 네. 예를 들면 뭐 비대면 의료 최근에 일부 좀 시도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전면적으로 확대됐던 온라인 교육 이런 부분을 좀 결합을 해서 상상력을 발굴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해보면 어떠냐 이런 제안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비대면 의료인데 네. 비대면 의료라는 것은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도 하는 이른바 원격 의료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예전에는 거죠. 원격 의료라고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드렸던 이 개념이 개념이죠. 들어가 있는 예. 건데 뭐 예를 들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의사와 환자가 서로 본다던가 네.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뭐 전화로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비대면 의료라는 것이 결국은 과거 비판을 받았던 의료 민영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과거 의사단체에서 반발했던 부분을 보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이런 진료 행위를 했을 경우에 결국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다. 또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봐야 될지 이 코로나19 사실 이후로 이 사실상의 원격 의료가 일부 이제 좀 도입이 된 것 같고 이걸 또 계기로 해서 이제 본격화 육성화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지금 이 원격 의료 문제가 DJ 정부 시절부터 이제 논의가 오래된 됐었습니다. 사안이죠. 거의 한 20년 예. 되고 있는 사안인데 아직까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주된 원인은 의료계의 반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하는 의료진 측에서 이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를 보면서 한번 해봤죠. 네. 초보 단계로지만 원격 진료를 한번 해봤더니 실제로 짧은 기간 동안에 원격 의료를 전화 상담이나 이런 거를 한 10만 건 이상 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그리고 의료진들도 생각보다 좋아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어떤 시대가 오고 있는데
더 이상 원격 의료를 피해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는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의료진하고도 이제 설득 작업을 해내고 일단은 국민들의 공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대면 진료가 물론 정확하고 좋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어르신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예전부터 많이 그리고 언급됐던. 만성 질환이 있죠. 네. 굳이 병원 가지 않아도 늘 집에서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은 사실 비대면 진료가 되면 좋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의료 체계가 이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국, 영국, 독일, 뭐 캐나다, 뉴질랜드 거의 다 아주 많은 국가가 하고 있고요. 허용하지 않는 국가가 아주 소수입니다. 아, 뭐 그래요? 스웨덴, 스페인, 스위스 그리고 한국 이런 정도입니다. 일본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이런 시대의 변화를 거슬리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이었는데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겪으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죠. 필요하다. 왜냐하면 당뇨 환자 어르신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집집마다 한두 명 있다라는 네.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게 당장 어떤 생활을 못하거나 거동을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정 기간 약을 이렇게 복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 코로나19로서 어떤 접촉이 제한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감염병 사태라는 것이 다시는 안 일어나지 좋지만 이게 개인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럼요. 특히나 국제화 시대를 맞아서 우리나라가 아무리 방역을 잘한다고 해도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감염병 사태에 있어서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라도 지금부터라도 도입은 해야 본격적으로 되겠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캐나다, 호주도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이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땅이 워낙 넓잖아요. 아, 왔다 그런 갔다 특성이 하기가 있고. 좀 어려운 예. 지역이겠네요. 일본도 네. 섬나라이다 보니까 이 섬의 외딴 지역에 있는 노인들에 대한 의료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그렇죠. 이런 부분을 많이 좀 한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다만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분 뭐 제한적으로라도 도입을 해보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이제 저도 기사에서 네, 보고 송 박사님. 네. 재미있어가지고 한번 얘기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원격 의료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7월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예. 그때 박 본부장이 원격 의료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본 예. 대통령에게 그랬는데 갑자기 심박수가 200까지 치솟았던 겁니다. 이제 그 본부장의 몸에 심전도 설치를 하고 있었는데. 측정기를 부착하고 네. 있었는데 그랬더니 대통령님 보니까 긴장돼서 그런 것 같다 했는데 그게 긴장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이제 원격으로 이제 의사들이 보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병원을 가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협심증이었다. 그래서 바로 큰일 날 시술까지 뻔했네요. 받아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원격 진료가 되면은 국민들의 건강권도 더 빨리 좀 지켜낼 수 있는. 지켜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또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유난히 그 유튜브로들 많이 들어오셨어요. 유튜브로 처음 들어오셨다는 장현성 님도 계시고요. 전혜연 평론가가 궁금해가지고 들어왔다는 정영숙님 또 정대현 님, 한정원 님, 또 김관미 님 이런 분들이 오늘은 유튜브로 그렇게 들어오셔서 지금 미녀 삼총사 맞다 뭐 이렇게 좀 적어주시는데 네, 한 분 때문에 저희가 다 묻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 웃지 마시고 가보도록 하죠. 자, 방역 당국이 이제 오늘 어린이 특별기획 브리핑을 한다고 하는데 미리 좀 아이들한테 받아놓은 질문이 있는가 봐요. 그걸 가지고 기자 대상 또 브리핑도 하고 어린이 관련 내용을 위주로 오늘 좀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송문희 박사님께서 좀 정리를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참 질본의 그 정은경 본부장이 열일을 하고 있다. 그러네요. 지금 흰머리만 보여지고 얼굴도 거의 반쪽이 되셨는데 그 와중에 그렇게 무리하고 있는 와중에 어린이 기자단에 대한 브리핑도 한다 그래요. 예.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합니다. 어린이 특집 정례 브리핑을 하겠다. 5월 달에 가정의 달도 있고 이제 황금 연휴 그렇죠. 기간에 어린이가 궁금해하는 코로나19 질문과 답변을
기자단을 하겠다. 누구를 하느냐 하면 대구 경기 지역의 어린이 기자단 그리고 국민소통단 자녀로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질문을 듣고 미리 이제 질문들을 취합해서 녹음을 해가지고요. 여기 소아청소년과 전문가도 참여를 같이 한답니다. 오시고. 네. 네. 지금 보면은 우리 28일 0시 기준으로 했을 때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한 1만 752명이라고 하는데 네. 그중에 어린이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14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요. 예. 근데 전체의 한 1.3% 정도 되는데 다행하게도 치명률이 0%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코로나19가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이지 않다는 결과인데 왜 예. 그런지는 아직 잘 모른다고 그렇죠. 해요. 근데 예. 문제는 이 어린아이들이 활동력이 왕성한데 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감염이 된 다음에 부모나 조부모한테 옮길 수가 있기 가족끼리. 때문에 위험한데 실제로 이제 사망 치명률이 높은 게 7, 80대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뭐 SNS 등에서는 좋은 기획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어린이들을 국민으로서 존중하는 하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서 참 좋습니다. 네. 가정에다 보통 이렇게 특집 행사 보면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을 한다던가 뭐 그쵸. 청와대로 초청을 하는데 그 청와대로 초청되는 어린이들의 면면을 보면 시대상을 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언젠가부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 국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예.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청와대에서 어떤 행사를 기획하는지 모르겠는데 방역 당국이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래 세대도 어떤 뭐 국가의 위기 상황이나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죠. 특히나 대구 지역 어린이 기자단이 한다는 것에 저는 좀 굉장히 의미를 담고 싶습니다. 대구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또 모범적인 시민의식을 발휘했던 도시로 지금 맞아요. 많이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 좋고 이게 좀 개인적인 사례입니다만 제가 어릴 때 수학여행으로 국회의사당에 왔었거든요.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기억이 생생하신 모양이에요. 서울까지 왔는데 왜 기억을 하냐면 제가 아마 언론인이 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국회의사당에 가서 국회를 보고 질문을 한번 해봤던 거. 그래서 내가 이런 데도 오고 질문도 하고 또 저렇게 높은 사람들이 대답도 해주는구나라는 것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가한 어린이 기자단 중에 또 미래. 제2의 정은경 네. 본부장이 나올 수도 있고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거다 한번 하시죠. 이거 아시죠? 이게 의료진에게 존경과 감사 감사해. 최고를 보내는 덕분에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유튜브에 많이 들어오셨다고 하니까 한번 의료진들께 감사 인사 수인사로 전하겠습니다. 네. 그 국회의사당 참관했던 좋은 추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저희 네. 딸아이가 중학교 때 그런 참관을 했었다 그래요. 학교 차원에서 갔더니 그날따라 또 싸우더랍니다. 그래서 와서 엄마 국회의원들이 막 싸우는 거 봤어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아직까지 모습을 그래서 기억에 평소에 나는데 보이면 안 돼요. 평소에는 좀 보이면 안 될 것 네. 같은데 어린아이들이 이제 잘 안 씻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바이러스와는 늘 주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존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뭐 손 씻기라든가 기본적인 방역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미래 세대의 아이들에게 정말 준비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획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세 번째 뉴스까지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유튜브로 들어오셨어요. 한 600여 분이 지금 들어오셔서 방송을 이렇게 유튜브로 볼 수 있는지를 처음 알았다는 분들이 오늘 많으시네요. 예. 앞으로도 양쪽 다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간략하게 그 노인들이 쓸 마스크 구한다는 게시글 보고 판매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 구속 기소됐다는데 이건 좀 전하죠, 우리가. 네, 나쁜 사람입니다. 네. 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KF94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가지고 1천만 원어를 받아 챙긴 사람이 있습니다. 야. 이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 요새 유행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특히 좀 가슴 아픈 거는 이 중에 한 700만 원 정도는 마을 청년회장이 올린 글입니다. 마을 노인들에게 나눠줄 마스크를 구하고 있다 올렸더니 여기 마스크 있다 해가지고는 700만 원을 편취했어요. 야, 이거는 너무 정말 이 마을 청년회장 너무 힘들 겁니다. 그 그러니까요. 마을에서 청년이라고 하면 아마 한 5, 60대 되실 거예요. 이 그럼요. 회장님이. 그런데 얼마나 이제 힘드실까. 아껴 모아서 거둔 돈일 수도 있을 어르신들의 텐데. 돈이고 마을의 네. 돈인데 그래서 경찰에서는 원래 이 사람을 불구속했는데 예. 검찰에서 왜 구속을 했냐면은 아주 재범의 위험
위험성도 높고 나쁘다. 죄질이 지금 나쁘다. 죄질이 나쁘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국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다 해가지고 구속을 했습니다. 어른들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금 한다는데 이걸 속여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어린이, 그리고 과거에 문제가 됐던 조선족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한 범죄는 굉장히 강력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돈 700만 원 누군가에겐 작을 수 있지만 이 마을 청년에게는 노인들에게 나눠줄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뭐 모았을 수도 그럼요. 있고 마을 단위에서 마련한 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속 수사가 이번에는 불가피했다고 보고요. 정말 죄질이 나쁘다 이런 범죄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법원에서도 이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무겁게 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범죄가 다 죄질이 안 좋죠. 근데 특히 제가 늘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사기죄는 정말 죄질이 나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인간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거든요. 맞아요. 한번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뢰라고 얘기하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 마켓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먼저 돈을 보내라고 하죠. 뭘 살려고 할 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네, 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과 함께 오늘 뉴스 알뜰하게 살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